안녕하세요.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만 차분히 전해드리는 황금 정보 시대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지금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황금같이 귀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통장에 큰돈이 잠깐 들어왔다 나갔을 뿐인데 기초연금이 멈춰버린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최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께 상속받은 토지를 처분하셨어요. 그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을 딱 1만 1,000원 넘었습니다. 기초연금이 그 자리에서 중단됐습니다. 1만 1,000원 차이로 매달 34만 원씩 받던 연금이 끊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환수 통보를 받게 되고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그동안 받았던 연금을 전부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 잔고는 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오늘 들어와서 오늘 나간 돈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3개월 평균 잔액 기준으로 금융재산을 계산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액 자금을 한 통장에 며칠만 보관해도 평균에 잡힙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고 받은 돈, 상속받은 돈, 이런 큰 돈을 본인 명의 통장에 그대로 입금했다가 소득인정액이 갑자기 올라가서 수급 자격을 잃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통장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갑자기 끊기는지가 결정됩니다. 특히 큰돈이 움직일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통장에 큰돈이 들어올 때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재산이 산정되는지, 3개월 평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그리고 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이건 중간에 끊으면 손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재료 배치 단계에서 확보한 실제 사례와 정확한 기준 숫자를 바탕으로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전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통장 관리 하나만으로도 기초연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들만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장 가장 큰 손해가 터지는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함정 3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3가지만 피해도 억울하게 기초연금 탈락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부동산 매도, 대금이나 상속금 같은 고액 일시금을 본인 명의 통장에 그대로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집을 팔았다, 땅을 팔았다, 부모님께 상속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큰돈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돈이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금융재산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돈은 일시적으로 들어온 거니까 금융재산으로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오늘 들어왔다가 며칠 후에 다른 곳에 쓸 예정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금융재산은 3개월 평균 잔액으로 계산됩니다. 오늘 들어와서 오늘 바로 나간 돈은 평균 잔액에 거의 영향을 안 주지만 며칠이라도 통장에 머물렀다면 그 기간만큼 평균에 반영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억 원이 통장에 들어왔는데 한 달 동안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3개월 평균을 계산할 때 이 1억 원이 30일 동안 잔고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평균 잔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금융재산 기본 공제는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잔액에서 2천만 원을 뺀 나머지의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월 소득 환산액이 됩니다.
1억이 한 달 있었다면 3개월 평균에서 약 3천만 원 정도가 증가하는 셈이고 여기서 2천만 원을 빼면 1천만 원, 이것에 연 4%를 적용하면 연 40만 원, 월로 계산하면 약 3만 3천 원 정도가 소득 인정액에 추가됩니다. 문제는 이게 단독 가구 기준 228만 원이라는 선정 기준액과 비교된다는 겁니다. 원래 소득 인정액이 220만 원 정도였던 분이 갑자기 3만 원이 추가되면 223만 원이 됩니다. 아직은 기준 이하입니다. 그런데 만약 원래 소득 인정액이 226만 원이었다면 3만 원만 추가되어도 229만 원이 되어서 기준을 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도 대금이나 상속금이 들어올 예정이라면 절대 본인 명의 통장에 오래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들어온 즉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물론 증여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돈을 이체하면 재산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기타 증여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재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함정은 필요 없는 큰 돈을 한 통장에 오래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이 만기되어서 5천만 원이 보통 예금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예금 상품을 알아보려고 일단 그냥 두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지나갑니다. 이러는 사이에 3개월 평균 잔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구불예금, 그러니까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같은 통장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으로 금융재산을 계산합니다. 5천만 원이 2달 동안 통장에 있었다면 3개월 평균에서 약 3천만 원 정도가 반영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빼면 1천만 원, 연 4%를 적용하면 월 약 3만 3천 원이 소득인정액에 추가됩니다. 이것도 기준선 근처에 있던 분들은 탈락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목돈이 생겼는데 어디에 쓸지 결정을 못하고 일단 보통 예금 통장에 그냥 두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몇 달 후에 기초연금 정기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때 금융재산이 갑자기 늘어난 게 확인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목돈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용도를 정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당장 쓸 데가 없다면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같은 저축성 예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축성 예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으로 금융재산을 계산하기 때문에 보통 예금처럼 매일매일 잔고가 평균에 반영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저축성 예금도 금융재산이긴 하지만 적어도 갑작스럽게 평균이 올라가는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재산이 늘었다, 소득이 늘었다, 이런 변동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30일 안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고를 늦게 하십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기도 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30일이 넘어가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된다는 겁니다.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그동안 받았던 기초연금을 전부 환수해야 합니다. 1년 동안 받았다면 약 400만 원, 2년 동안 받았다면 약 800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재산 변동이 생긴 후 60일 뒤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30일 기한을 넘긴 겁니다. 결과는 부정수급 판정이었고 그동안 받았던 기초연금 전액을 환수 통보 받으셨습니다. 신고 기한 30일, 이건 절대적입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메모해 두시고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셔야 합니다. 통장에 큰돈이 들어왔다, 집을 샀다, 차를 샀다, 근로소득이 생겼다, 이런 모든 변화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미루면 미룰수록 나중에 환수 금액이 커집니다.
이 세 가지 함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고액 일시금을 본인 통장에 오래 두지 마세요. 둘째, 목돈을 보통 예금에 방치하지 마세요. 셋째, 변동사항은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기초연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함정을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정확한 기준 숫자를 알아야 합니다. 기준을 모르면 내가 지금 안전한지 위험한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장 기준 숫자 한방 정리해 드립니다. 기준 숫자 5개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숫자들이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 숫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28만 원입니다. 2025년 기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선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을 합산했을 때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1원이라도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하는데 이때 기준이 364만 8천 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득인 정액이라는 게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해서 소득인 정액이 100만 원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추가됩니다. 통장 잔고, 부동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전부 소득으로 환산되어서 합산됩니다. 두 번째 숫자, 금융재산 기본공제 2천만 원입니다. 이건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먼저 빼주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통장 잔고가 5천만 원이라면 여기서 2천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3천만 원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2천만 원까지는 있어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안 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그 초과분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2,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환산 대상이고 3천만 원이면 1천만 원이 환산 대상입니다. 이 점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숫자, 요구불예금은 3개월 평균 잔액으로 계산합니다. 요구불예금이라는 게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예금 이런 것들입니다. 마음대로 입출금할 수 있는 통장이죠. 이런 통장들은 매일매일의 잔액을 전부 더한 다음 90일로 나눠서 평균을 냅니다. 그게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통장 잔고가 1천만 원이었고 내일 2천만 원이 들어와서 3천만 원이 되었고 모레 1천만 원을 빼서 다시 2천만 원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잔고가 변합니다. 이 매일의 잔고를 전부 더해서 90일로 나눈 게 3개월 평균 잔액입니다. 그래서 오늘 큰돈이 들어왔다가 오늘 바로 나가면 평균에 거의 영향을 안 주지만 며칠이라도 있으면 그 기간만큼 평균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같은 저축성 예금은 3개월 평균이 아니라 잔액 또는 총 납입액으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정기예금은 만기까지 돈을 빼지 못하니까 잔액이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잔액 그대로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정기적금은 매달 납입하는 금액이 쌓이니까 총 납입액으로 계산됩니다. 네 번째 숫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4%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산을 소득으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연 4%를 곱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의 소득환산액이 나오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금융재산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여기서 2천만 원을 빼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에 연 4%를 곱하면 120만 원입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재산 5천만 원이 있으면 매달 1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이 10만 원이 소득인 정액에 추가됩니다. 일반 재산,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나 땅의 공시가격에서 기본 재산액을 빼고 거기에 연 4%를 적용해서 월 소득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기본 재산액은 지역마다 다른데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재산이 있어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숫자, 변동사항 신고 기한 30일입니다. 이건 아까 1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재산이 늘었다, 소득이 생겼다, 가족 구성이 변했다. 이런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1일째 되는 날 신고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5개의 숫자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독가구 228만원, 금융재산 공제 2천만원, 3개월 평균 잔액, 연 4% 소득환산율, 신고 기한 30일. 이 숫자들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본인이 지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안다고 해서 실수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숫자는 알고 있는데 착각 때문에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3장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것 4가지를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이 착각들 때문에 실제로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착각, 통장 잔고는 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급이나 사업소득처럼 돈을 버는 게 소득이지 통장에 그냥 있는 돈은 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통장 잔고는 금융재산이고 이 금융재산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정부에서는 통장에 있는 돈도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가 많으면 실제로 일을 안 해도 소득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급은 하나도 없는데 통장에 목돈이 여러 천만 원 있으면 이 돈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은 안 하지만 소득이 있다.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부동산까지 합치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착각하십니다. 나는 일도 안 하고 월급도 없는데 왜 탈락하느냐고 항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확인해 보면 목돈이 있습니다. 그게 다 소득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두 번째 착각, 오늘 들어온 돈은 바로 재산으로 잡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왔으면 오늘부터 당장 그 금액이 재산으로 반영되는 줄 아시는 거죠.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통 예금 같은 자유롭게 입출금하는 통장은 석 달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오늘 큰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오늘 당장 재산이 확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이 통장에 며칠 동안 있었는지에 따라서 평균이 달라집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통장에 조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돈을 대부분 빼서 다시 적어졌습니다. 이 경우에 석 달 평균을 내면 큰 돈이 있었던 그 며칠 동안만 평균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열흘 동안만 큰 돈이 있었다면 석 달 중에서 열흘만큼 평균이 올라가는 겁니다. 석 달 내내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적게 잡히지만 그래도 평균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들어와서 오늘 바로 나가면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하루만 있었으니까 석 달 평균에서 하루만큼만 반영되는 거죠.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큰 돈이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며칠이라도 통장에 두면 평균이 올라갑니다. 한 달, 2달 두면 평균이 크게 올라갑니다. 세 번째 착각, 자녀 명의로 재산을 옮기면 안 잡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장에 목돈이 있는데 이게 재산으로 잡혀서 불리하다. 그럼 자녀한테 이체하면 내 재산이 줄어드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이체했다고 해서 내 재산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이걸 증여 재산이라고 해서 그대로 내 재산으로 봅니다.
재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 형태만 바뀐 거죠. 통장에 있던 돈이 자녀한테 갔지만 계산할 때는 여전히 내 재산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자녀의 병원비를 내주었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내주었다. 결혼 비용을 내주었다. 이런 정당한 이유가 있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돈을 이체한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초연금 받으려고 재산을 줄이겠다고 자녀에게 목돈을 이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청해보면 재산이 그대로입니다. 증여 재산으로 잡혀 있는 거죠. 오히려 신고를 제때 안 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착각, 부동산 팔고 받은 돈은 일시적이라 안 잡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집을 팔았다, 땅을 팔았다. 그 돈이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이건 곧 다른 데 쓸 거니까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재산으로 안 잡힐 거라고 판단하십니다. 틀렸습니다. 부동산 팔고 받은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그건 금융재산입니다. 일시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났으면 석 달 평균 계산에 포함됩니다. 며칠 동안만 있었어도 그 기간만큼 평균이 올라갑니다. 경기도 할머니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상속받은 땅을 팔아서 돈이 통장에 들어왔고 그 돈 때문에 기준을 조금 넘었습니다. 땅 판 돈은 일시적인 거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재산으로 잡혀서 기초연금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팔 예정이 있으시면 받은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계획하셔야 합니다. 들어온 즉시 다른 데 바로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통장에 머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몇 주, 몇 달 두게 되면 평균이 크게 올라가서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착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통장 잔고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둘째, 오늘 들어온 돈도 며칠 있으면 평균에 잡힙니다. 셋째, 자녀에게 이체해도 재산은 그대로입니다. 넷째, 부동산 팔고 받은 돈도 금융재산입니다. 이 네 가지를 완전히 이해하셔야 실수를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런 착각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례를 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 첫 번째 실수.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최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최 여사님은 기초연금을 꾸준히 받아오셨습니다. 매달 34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노후 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께 상속받은 토지를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가 팔렸고 그 돈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최 여사님은 이 돈으로 집을 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곧 쓸 돈이니까 일단 통장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토지 처분 대금이 통장에 들어오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올라간 겁니다. 원래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바로 아래였는데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서 평균이 올라갔습니다. 계산 결과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을 넘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넘었을까요? 1만 1,000원입니다. 딱 만원하고 1,000원 넘었습니다. 228만 1만 1,000원이 된 겁니다. 기초연금은 1원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탈락입니다. 227만 원이면 받을 수 있고 228만 원 딱 맞으면 받을 수 있지만 228만 1원만 되어도 못 받습니다. 최 여사님은 만원하고 1,000원 차이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으셨습니다. 매달 34만 원씩 받던 연금이 그 자리에서 중단됐습니다. 1년이면 약 4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만원 차이 때문에 1년에 400만 원을 못 받게 된 겁니다. 최 여사님은 억울하셨습니다. 토지 판 돈은 곧 집 수리하는 데 쓸 건데 일시적으로 통장에 있는 것뿐인데 왜 이게 재산으로 잡히느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그렇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순간 금융재산입니다. 일시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최 여사님이 미리 알고 계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토지 처분 대금을 받자마자 바로 집 수리에 사용했을 겁니다. 통장에 며칠만 두지 않고 즉시 처리했다면 석 달 평균에 거의 영향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토지를 팔기 전에 미리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토지 판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소득 인정액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대비를 할 수 있었겠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변동사항 신고를 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토지를 처분한 사실과 통장에 돈이 들어온 사실을 30일 안에 신고해야 했는데 이걸 놓치셨습니다. 나중에 정기조사에서 확인되면서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다행히 부정수급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만약 계속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적발됐다면 그동안 받은 연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큰돈이 통장에 들어올 예정이면 미리 상담을 받으세요.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올라갈지 미리 계산해보고 기준을 넘을 것 같으면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통장에 큰돈을 오래 두지 마세요. 들어온 즉시 용도에 맞게 바로 사용하면 평균에 거의 영향을 안 줍니다. 며칠, 몇 주 두는 순간 평균이 올라갑니다. 셋째, 변동사항은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부동산을 팔았다, 큰돈이 들어왔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늦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원 차이로 1년에 400만 원을 잃는 일,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실수도 있습니다. 본론 5장 실수형 사례 두 번째 이야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실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을 줄이려고 시도했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박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목돈이 좀 있었습니다. 5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게 금융재산으로 잡히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생각하셨습니다. 이 돈을 자녀한테 미리 주면 내 재산이 줄어들 거라고요. 재산이 줄어들면 소득인정액도 줄어들고 그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박 씨는 5억 원을 자녀 통장으로 이체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가셨습니다. 소득과 재산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통장 잔고를 적으셨는데 이제는 거의 없으니까 안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탈락이었습니다. 이유를 확인해 보니 재산이 그대로였습니다. 5억 원이 여전히 박 씨의 재산으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기타 증여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통장에서는 빠져나갔지만 계산할 때는 여전히 박 씨의 재산인 겁니다. 재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 형태만 바뀐 거죠. 박 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자녀에게 주면 당연히 내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신청했다가 탈락하고 이유를 듣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 씨는 5억 원을 이체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변동이 생기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본인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었으니까 신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박 씨는 몇 달 후에 다시 신청을 시도했고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소득인정액을 낮춰서 수급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약 2년 후 정기조사가 나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과거에 5억 원을 이체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재산 변동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박 씨는 부정수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고 증여 재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겁니다. 2년 동안 받았던 기초연금을 전부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증여세 문제입니다. 5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했으니 증여세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세무 문제까지 생긴 겁니다. 박 씨는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했던 게 오히려 더 큰 손해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원래 그냥 신청하지 않고 지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재산을 줄이려고 시도하다가 여러 문제가 꼬인 겁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재산을 이체해도 내 재산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증여 재산으로 그대로 계산됩니다. 재산을 줄이려고 자녀에게 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 변동사항은 언제든지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 변동 내역을 정확히 기록해두고 필요할 때 신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큰돈이 움직였다면 더더욱 중요합니다. 셋째, 편법을 쓰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봅니다. 기초연금은 정확한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고 정당하게 받아야 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줄이려고 편법을 쓰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서 받았던 돈을 전부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박 씨처럼 5억을 이체하는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몇천만 원을 이체했다. 이것도 증여 재산으로 잡힙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갔다고 해서 내 재산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6장 체크리스트.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를 하나씩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점검 가능한 핵심 항목들입니다. 첫 번째, 통장 잔고 석 달 평균을 확인하세요. 자유롭게 입출금하는 보통예금 통장들 있으시죠? 그 통장들의 최근 석 달 평균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은행 앱에 들어가시면 거래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번거로우시면 은행 창구에 가셔서 직원한테 석 달 평균 잔액 좀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만기 지난 예금 그냥 방치해 두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만기 지나면 보통 예금으로 전환되는데 그럼 거기서부터는 석 달 평균으로 잡힙니다. 안 쓰는 통장에 돈 들어있으면 정리하세요. 옛날에 만들어둔 통장 그냥 두신 분들 많습니다. 거기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있는 경우 있습니다. 이것도 다 금융재산으로 합산됩니다. 안 쓰는 통장은 해지하시고 필요한 통장만 남겨서 깔끔하게 관리하세요. 두 번째, 집이나 땅이 있으면 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부동산 있으시면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세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고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정한 가격입니다. 기초연금 계산할 때는 공시가격을 씁니다. 공시가격은 인터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주소 입력하고 조회하시면 나옵니다. 아니면 주민센터 가셔서 확인해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공시가격 확인하시고 내 재산이 기준을 넘는지 안 넘는지 대략 감을 잡으세요. 세 번째, 변동사항 생기면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통장에 큰돈이 들어왔다, 집을 샀다, 차를 샀다, 월급이 생겼다, 일을 그만뒀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30일 안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신고하세요. 신고할 때는 증빙서류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통장 사본, 매매계약서 이런 거 필요합니다. 뭘 가져가야 할지 모르시면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국민연금상담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늘어나든 줄어들든 변화가 생기면 신고하세요. 네 번째, 복지로 사이트에서 미리 계산해 보세요.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보 사이트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기초연금 모의 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줍니다. 정확한 금액까지는 아니어도 대략 기준을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돈이 들어올 예정이면 미리 계산해 보세요. 그 돈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소득 인정액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집을 팔 예정이다. 땅을 팔 예정이다. 이런 분들은 꼭 미리 계산해 보세요. 다섯 번째,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들 있습니다. 통장 사본, 계약서 이런 거 미리 챙겨 두시면 나중에 급할 때 편합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했다, 큰돈이 움직였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꼭 보관하세요. 의료비나 교육비로 돈을 쓴 경우에는 영수증도 보관하세요. 자녀 병원비를 내줬다, 자녀 등록금을 내줬다 이런 경우 영수증이 있으면 증여 재산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없으면 인정 안 됩니다. 혼례비나 장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쓴 돈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오늘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하나씩 체크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실제로 해보시면 하나하나는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미리 확인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점검해서 예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요? 7장 실행 단계와 같이 봐야 할 제도 묶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실행 단계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변동사항이 생기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가세요. 직접 방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실 때 신분증 챙겨가세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변동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가져가세요. 통장 거래 내역이면 통장 사본, 부동산 거래했으면 계약서 이런 식입니다. 창구에 가서 기초연금 변동사항 신고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신고서 양식을 줍니다. 거기에 어떤 변동이 생겼는지 적으시면 됩니다. 작성하는 방법 모르시면 직원한테 물어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전화 상담을 활용하세요.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시면 전화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상담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세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전화하면 상담원이 받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라고 말씀하시면 담당자로 연결해 줍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소득 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나요? 큰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것들 다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로는 신고 접수까지는 안 됩니다. 상담만 가능하고 실제 신고는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미리 전화로 물어보시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이해하세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를 더한 겁니다.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월급이나 사업소득 같은 실제 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여기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통장 잔고나 부동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단독 가구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과 비교합니다. 이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넘으면 못 받습니다.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인지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금융재산 석 달 평균 계산 방법을 알아두세요. 보통 예금 같은 자유입출금 통장은 매일매일의 잔고를 평균 냅니다. 석 달 동안의 잔고를 전부 더해서 90일로 나눈 게 평균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석 달 동안 매일 잔고가 500만 원이었다면 평균도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느 날 큰돈이 들어와서 한 달 동안 잔고가 5천만 원이었다면 석 달 평균은 올라갑니다. 한 달은 5천만 원이었고 두 달은 500만 원이었으니까 평균을 내면 약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큰돈이 통장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들어온 즉시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평균이 거의 안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 단계, 변동사항 신고 기한을 꼭 지키세요. 30일입니다. 변동이 생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1일째 되는 날 신고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큰돈이 통장에 들어온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시고 거기서부터 30일을 세어 보세요. 그 날짜 안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까먹지 않도록 휴대폰 알람 설정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 부정수급 기준을 알아두세요.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신고를 안 하고 계속 받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입니다.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그동안 받은 기초연금을 전부 돌려줘야 합니다. 의도가 없었어도 결과적으로 신고를 안 했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무조건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모르고 안 한 거라고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일곱 번째 단계, 급여 환수 기준을 확인하세요.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넘었는데 계속 받았다면 환수 대상입니다. 부정수급 판정을 받았다면 당연히 환수 대상입니다. 환수 통보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돌려줄 돈이 부담되시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돌려주기 어려우시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분할 납부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정을 설명하시고 매달 조금씩 갚을 수 있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단계, 다른 제도들도 같이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혼자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복지 제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 그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도 확인하세요. 소득이나 재산이 변하면 건강보험료도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받으려고 재산 정리하다 보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도 확인하세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은 다른 제도입니다. 둘 다 소득인 정액을 보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생활보장 소득인 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도 관련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따로 신청하는 건데 기초연금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이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시면서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변동사항 생기면 주민센터 가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1355번으로 전화하세요. 소득인 정액 계산 원리를 이해하세요. 석 달 평균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세요? 신고 기한 30일을 꼭 지키세요. 부정수급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환수 통보 받으면 대응하세요. 다른 제도들도 같이 확인하세요. 이 8가지 단계를 하나씩 천천히 따라가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첫 번째, 내일은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꼭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오늘 내용 핵심만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장 잔고는 석 달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오늘 큰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오늘 당장 재산이 확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며칠 동안 통장에 있었는지에 따라 평균이 달라집니다.
오늘 들어와서 오늘 나가면 거의 영향이 없지만 한 달, 두 달 두면 평균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팔고 받은 돈, 상속받은 돈, 이런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면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즉시 어디에 쓸지 정해 두시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세요. 며칠만 두면 평균에 잡힙니다. 두 번째,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처리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왔다, 집을 샀다, 일을 시작했다. 이런 변동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30일 안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신고하세요. 31일째 되면 이미 늦은 겁니다.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그동안 받았던 기초연금을 전부 돌려줘야 합니다. 1년 받았으면 약 400만 원, 2년 받았으면 약 800만 원입니다. 신고 기한 30일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변동사항 생기면 즉시 신고하세요. 늘어나든 줄어들든 변화가 생기면 신고입니다. 재산이 늘었을 때만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줄었을 때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신고하러 갈 때는 신분증하고 관련 서류 챙겨가세요. 통장 사본, 계약서 이런 거 필요합니다. 작성 방법 모르시면 창구 직원한테 물어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환수 통보 받거나 지급이 중단됩니다. 경기도 할머니처럼 만원 차이로 연금이 끊기는 일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서울 어르신처럼 자녀한테 돈 이체했다가 부정수급 판정받는 일, 이것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당장 할 일이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들어가서 모의계산 한번 해보세요. 내 소득과 재산 입력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쓰기 어려우시면 자녀분한테 부탁하세요. 주민센터 전화번호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 국민연금 상담센터 1355번도 저장해 두세요. 변동사항 생기면 바로 전화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시는 겁니다. 통장 정리하세요. 안 쓰는 통장에 돈 남아 있으면 정리하시고 보통 예금 통장석 달 평균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은행 가서 직원한테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비슷한 내용 보실 때는 이것만 확인하세요. 기준 숫자가 얼마인지, 신고 기한이 며칠인지, 평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도 이름이 바뀌어도 연도가 바뀌어도 이 세 가지 원칙은 비슷합니다. 통장에 큰돈 들어올 일 있으시면 이 영상 다시 한번 보세요. 부동산 팔 예정이시면 미리 보세요. 상속받을 예정이시면 미리 보세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참 기쁘겠습니다. 앞으로도 삶에 힘이 되는 정보와 꼭 필요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